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화곡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14살 때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인지 알게 되었죠. 부모님이 살아서 곁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축복이란 걸 그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저 나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제 꿈인 작은 빵가게도 열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후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과 제가 조건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저에게 급까지 따지며 크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과 제가 결혼하는데 반대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시모에게는 그동안 숨겨왔던 엄청난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큰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덕에 저도 어릴 적에는 제법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잠시 저희 부모님의 뜻밖의 일로 교통사고를 돌아가시면서 제 인생은 180도 뒤바뀌게 되었죠. 저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때 아빠 회사가 어려워지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조차 없었습니다. 한참 민감한 시기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몇 년은 방황했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긴 했지만요. 그때가 제가 고1이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부모님이 버린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차라리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것보다는 돌아가신 게 낫다고요. 부모에게 왜 버려진 줄도 모르는 채 부모님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느냐며 자신도 단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사랑받고 자랐던 제가 친구에 비해 감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하늘에 있을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 꿈을 키워나갔죠. 저는 제빵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적 엄마가 집에서 빵을 자주 구워주셨는데 그럴 때면 늘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빵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은 후 제빵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취업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간 경험을 쌓은 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제빵사를 하며 모은 돈을 합쳐 대출을 받아 30대 초반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빵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도 차츰 자리를 잡으면서 단골 손님도 생기게 되었죠. 그중에는 젊은 남자 손님도 있었는데 밤 9시가 넘어가는 늦은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항상 저희 빵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젊은 남자 손님은 저희 가게에 오면 늘 샌드위치를 사가는데 쉬는 휴일에는 저희 가게에서 빵이랑 음료를 여러 개 시켜놓고 노트북으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있다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손님이 일이 바쁜 평범한 직장인이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 손님이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되면서 서로 안면을 익힐 때쯤 어느 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영화표 2장을 제 앞에 내밀면서요. 저 사장님, 제가 우연히 영화표 2장을 얻은 게 있어서 괜찮으시면 저랑 영화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제가 마땅히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서요. 저랑 영화를요? 영화는 다행히 가게를 쉬는 일요일에 하는 것이었고 남자 손님의 부탁에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약속을 잡고 나니 그 약속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희는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는데 유명한 대학의 조교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물론 저도 제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나 하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매일 일을 하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저희 가게에서 빵을 사가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이유가 있던 겁니다.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을 하니 많이 바빴던 것이죠. 게다가 더욱 웃겼던 건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제 얼굴 보기 위해 빵도 그렇게 안 좋아하면서 매번 저희 가게에 들러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를 사가고 또 주말에는 저희 가게로 와 빵과 음료를 여러 개 시키며 일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남자친구와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조건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사람 만나는데 조건을 왜 따지냐며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남자친구가 저와 연애만 할 생각인가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사귄 지 1년 만에 저에게 청혼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청혼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자기야, 물론 나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요즘에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자기랑 나랑 직업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말이야.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직 가게 대출금도 남아있는 가난한 빵집 사장일 뿐이라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대학 교수라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며. 자기 부모님이 이런 나를 며느리감으로 좋아하시겠냐고. 뭐야? 자기 고작 그런 거로 나랑 결혼하는 거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빠 그런 거로 사람 보시는 분 정말 아니야. 사람은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결혼할 사람으로 사람 됨됨이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하셨어. 내가 평생 함께 살 사람 고르는 거라면서. 정말이야? 나 정말로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 결혼 망설이는 거라면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 아빠도 자기 보시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물론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기에 조건을 생각 안 하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저 또한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저희 남자친구라면 남자친구 직업이며 배경이 어떠하든 설령 저보다 못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할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만약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땅치 않게 여기면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남자친구 이야기도 그렇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고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의 예비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에게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저도 예비 남편이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저에게 말해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예비 남편의 친어머니는 예비 남편이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현재 새어머니는 예비 시부가 3개월 전에 재혼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비 시모 또한 저희 결혼을 반대할 일이 없을 거라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이 예비 시부와 살고 있는 예비 시댁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남편 말이 예비 시모도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어렵게 살던 사람이니 자신의 아빠와 결혼했다고 해서 저를 다르게 볼 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과 날짜를 잡고 예비 시부모님과 밥을 먹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비 남편이 알아본 곳으로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한정식집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갑자기 급한 일로 자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한 지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득이하게 그곳에 가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 남편과 저는 예비 시모와만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의 말대로 예비 시모는 정말로 순수하고 착하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있는 연기인지도 모른 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혁 씨 만나고 있는 홍희연이라고 해요. 보시기엔 부족하시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나한테 잘 보일 필요 있나? 난 그저 우리 은혁이가 좋다면 다 좋아요. 아가씨가 참 싹싹하니 인상이 좋게 생겼네. 그나저나 14살 때 부모님 돌아가셨다면서요? 어린 나이에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다 짠하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은 자기 꿈 이루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 꿈도 이루며 살고 있어 행복한걸요? 보잘것없기는 뭐가 보잘것없어요. 아무 도움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혼자 빵집 사장님까지 되고 내가 아가씨 부모님이었으면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 같은데. 제 엄마 말이 맞아. 자기는 좀 더 스스로에게 자신감 가져도 된다고. 모두 따뜻하게 봐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보다 아랫사람인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까? 어차피 우리 앞으로 한 식구 될 사람인데. 그리고 이 일이 터진 건 예비 남편 일 때문에 전화 받기 위해 자리 비운 사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아주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표정까지 변해서는 저에게 은근히 윽박지르며 화를 냈으니까요. 감히 그 아이에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냐? 너도 알다시피 애 아버지는 유명한 교수에 우리 아들도 장차 교수가 될 저렇게 젊은 나이에 조교수까지 된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다. 우리 집안은 교수 집안이라 이거야. 그런데 언감생심 밖에 나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말도 못 붙일 것이 어디서 귀한 우리 아들을 노리고 있어? 그것도 작은 빵가게에서 밀가루 반죽이나 만드는 것이.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전까지는 어린 나이에 고생한 저를 보며 마음이 짠하다며 어머님이 제 부모님이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빵집 사장까지 된 거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야 우리 은혁이 앞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설마 순진하게 그런 내 말을 믿은 거야? 아, 그리고 네 그 배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한 줄 알아? 우리 집안은 너같이 못 배워서 가방끈도 짧은 데다 가진 것도 없는 고아 며느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도 가사도우미 출신이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어머니랑 제가 뭐가 다른데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도 아버님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주둥이 터물지 못하겠어? 너랑 나랑 같은 줄 알아? 나야 우리 교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내 출신이 가사도우미에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도 지금은 엄연히 교수 부인이라 이거야. 너랑은 아예 급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 말 잘 새겨듣는 게 좋을 거다. 감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너도 일찍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알았냐? 물론 제가 예비 남편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비 시모의 말에 많이 황당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거나 예의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비 시부라면 모를까. 예비 시모가 저렇게까지 예비 남편과 제 사이를 반대할 이유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거든요. 물론 사람을 조건으로만 따지면 절대 안 되겠지만 예비 시모 기준대로 따지면 예비 시모는 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보다 훨씬 못한 조건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예비 남편을 걱정해 반대하며 나올 수는 있지만 저에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며 무시하고 나오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싶다면 좋게 이야기해도 되었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예비 남편 앞에서는 무서워서 제가 싫다고 직접 티내지도 못하면서 예비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러는 것도 비겁해 보였고요. 그 후 더욱 황당했던 것은 예비 남편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착한 예비 시모로 돌아와 저를 다시 살뜰히 챙기며 잘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생각하는 대로 예비 시모는 절대 순진하거나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와 헤어지고 예비 남편에게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을 꺼내게 되었어요. 뭐라고? 새엄마가 정말로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자기가 빵 만들고 고아라고 무시하면서 사람 급까지 따지면서 나랑 결혼하는 걸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나도 자기한테 들은 것도 있고 어머니가 처음에는 잘해주셔서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리 비우자마자 바로 돌변하더라. 지금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정말로 내 주제에 자기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정말 결혼해도 괜찮은 거야? 이러다가 자기 아빠까지 우리 결혼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해? 새엄마 정말 황당하다. 날 키워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랑 결혼한 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개월밖에 안 된 주제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설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주제에 급을 따질 능력이나 돼?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야말로 가사도우미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리고 빵집 사장님이 어때서? 요즘 빵집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이 돼야 빵집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새엄마한테는 내가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잘 이야기해 둘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자기 괜히 나랑 결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면 안 돼. 나랑 자기랑 하는 결혼이니까 나만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는 절대 이 결혼 반대할 이유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빠도 고아의 젊은 시절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예비 시부에 대한 사연을 저에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고아에 가진 것 없던 예비 시부가
이렇게 저명한 학자의 교수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인지요. 예비 시부는 고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고생을 많이 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서 어딜 가든 칭찬을 받으며 일을 했다고 해요. 독학으로 검정고시까지 합격한 머리가 비상한 분이었다고 하고요. 예비 시부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뜻이 있다고 해도 가난한 고아가 감히 품을 수 없는 꿈이었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해 책임질 가정도 있으니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였대요. 하지만 평소 예비시부의 남다름을 눈여겨보던 회사 공장 사장님이 예비시부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하며 돈을 아주 많이 번 자산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시부를 미국에 갈 수 있는 유학자금이랑 생활할 돈까지 챙겨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큰 인재가 될 거라면서 나라를 위해서 예비시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예비시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 공부를 하며 또 밤에는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공장 사장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며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비시부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공장 사장님의 큰 도움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며 마침내 정말로 전 세계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학자가 되어 대학 교수까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중에도 가끔 기회가 되어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공장 사장님의 댁에 찾아가 뵈었다고 해요. 공장 사장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공장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는 걸 알면서도 비행기표까지 사 한국으로 와서 공장 사장님의 장례도 공장 사장님 자식들과 함께 치렀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는 고아인 예비시부에게 공장 사장님은 그냥 은인이 아닌 부모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장 사장님의 떠나는 길을 잘 배웅하며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공부하며 공장 사장님의 아들 한 분과도 가끔 연락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공장 사장님 아들 쪽에서 연락을 끊게 되었고 현재는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셨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장 사장님의 공장도 찾아가고 또 연락하고 지내던 공장 사장님의 아들도 찾으려고 했지만 공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미 망한 상태였고 공장 사장님의 아들도 이상하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예비시부는 공장 사장님의 산소에도 찾아가고 했는데 예비시부와 연락하던 아들은 볼 수 없었고 무슨 일인지 공장 사장님의 나머지 자식들이 예비시부가 공장 사장님 산소에 찾아오는 걸 싫어해서 더는 찾아가 뵐 수 없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공장 사장님을 생각하며 기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남편은 그런 고생을 하며 성공한 예비시부가 저를 절대로 싫어할 리 없다는 것이었죠. 열심히 살아온 저를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비시모도 앞으로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이야기해 둘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생각보다 정말 무식하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방끈이 짧아서라기보다 사람 자체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어느 날 저에게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예비 남편과 함께 만났던 날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며 사과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로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만나자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가 저를 부른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비 시모는 정말 이중인격에 사람 속이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으니까요. 너, 내가 그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
우리 아들이랑 빨리 정리하라고. 그런데 왜 아직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를 않는 거야? 예? 은혁 씨가 어머니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결혼하는 거 변함없고 어머니께서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거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넌 우리 아들이랑 급이 다르다고. 내가 다 은혁의 엄마로서 내 새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정말 웃긴 사람이네요. 은혁 씨 앞에서 눈치 보느라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랑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면서 은혁 씨 보고 내 새끼 운운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진짜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교수 집안에 우리 아들 스펙 정도면 돈 많은 집안 좋은 며느리 데려와서 두둑히 한몫 챙길 수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아까운 걸 너랑 결혼시키겠냐? 나는 우리 은혁이 어떤 집안이든 혼수랑 예단 제일 많이 해온다는 집안에 장가보낼 생각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는 돈이면 다인 줄 아세요? 아무리 은혁 씨가 어머니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혼수랑 예단 가장 많이 해오는 집안에 은혁 씨를 결혼시키겠다니 은혁 씨의 행복은 생각하지도 않느냐고요. 그리고 어머니 말을 은혁 씨가 들을 것 같아요? 그래, 나 무식하다. 그래서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냐? 그리고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어? 자식이면 부모를 위해 그 정도 희생은 할 줄 알아야지. 그놈도 지 아빠 닮아서 순진해서 내가 몇 마디 하면 다 틀어줄 거다. 그리고 저는 예비 시모와 만났던 일을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할수록 아니다 싶은 게 예비 남편도 예비 시모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꼭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내가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만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저번에 자기 만나서 한 새엄마 행동도 아빠가 알고 몹시 기분 나빠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네. 아무래도 아빠한테 직접 부탁드려서 해결하게 만들어야겠어. 자기야, 그러다가 아버님이 어머님 편들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우리 아빠가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우리 아빠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아빠가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면 내가 아빠 안 봐. 아빠도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놓고 그런 거로 자기 차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내가 실망할 것 같거든. 그리고 난 자기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나만 믿어. 난 언제나, 아니, 평생 자기 편일 테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지금 새엄마한테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이야. 이상한 점이라니? 뭐가 어떻게 이상하다는 건데? 사실 아직 자기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거든? 사실 새엄마 암 환자야. 암 환자? 어. 사실 아빠가 새엄마한테 딱히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신 게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엄마 많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빠는 새로운 사람 만나 재혼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으셨어. 자기한테도 이야기했었지? 우리 엄마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새엄마가 우리 집에서 일할 때 워낙 우리 아빠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것도 있고 알고 보니 암 환자라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서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 그리고 아빠도 젊어서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며 새엄마를 큰 결심하면서 받아들인 거였고 얼마 살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니 마지막 가는 길 잘 보살펴주며 편하게 가게 도와주자고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엄마 행동이 자꾸 이상해서 말이야. 새엄마가 병원에도 자주 가고 진단서도 보여주고 또 병원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나랑 아빠가 시간 날 때 같이 병원 가주겠다고 하면 같이 가면 부담스럽다고 늘 한사코 혼자 가겠다고 하거든? 그리고 처음에는 새엄마가 정말로 암 환자처럼 많이 아파 보이고는 했는데
요즘은 말기 암 환자라는 사람이 평소 밥도 잘 먹고 아주 멀쩡해 보인다고나 할까? 새엄마 말로는 요즘 새로 약 바꾸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변명을 하는데 우리 엄마 아플 때랑은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아빠랑 나도 그게 너무 이상해서 사람 시켜서 새엄마 뒷조사를 좀 하려고 했거든. 아무리 봐도 무언가 아빠랑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오늘 일도 아빠한테 말해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자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새엄마 때문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예비 남편은 정말로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예비 시모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예비 시부의 초대를 받아 예비 남편과 함께 정식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가자마자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예비 시모는 이제 예비 남편이 보는 앞인데도 대놓고 저를 무시하며 폭력까지 휘둘렀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왔구나. 고아인 주제에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넘봐? 아들! 넌 이 새엄마 말만 들으면 된다. 내가 더 좋은 여자 소개해줄 테니까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건 잊고 빨리 정리하도록 해라. 이 새엄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이건 내가 정신 번쩍 들게 혼쭐 내서 우리 집에서 쫓아내마. 급도 안 되는 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리곤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맞은 뺨을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가 저한테 한 것처럼 예비 시모의 뺨을 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저보다 더 당황한 얼굴로 예비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아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 새엄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보세요, 아줌마. 당신이 내 엄마라고? 진짜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그리고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여자 데리고 왔다는데 이런 대접을 해? 우리 희연이 보고 고아이니 하찮은 직업을 가졌다느니 뭐라고 하면서 무시하는데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빠랑 결혼 안 했으면 초등학교 졸업에 기껏해야 남의 집 청소나 해주는 가사 도우미 아니었어? 그래놓고 지금 우리 아빠랑 결혼해서 교수 부인 됐다고 희연이한테 유세 떠는 거야? 하지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워낙 소란스러웠던 것인지 거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예비 시부가 현관문 앞으로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러자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가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불쌍한 척하며 우는 신용을 했던 거예요. 교수님, 착했던 우리 아들이 저 여우 같은 여자애를 만나 편해버렸어요. 고아에 볼 것도 없는 애라 제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결혼을 반대한 것뿐인데 아들이 저 여자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짜고짜 아무 이유 없이 제 뺨을 때리지 뭐예요. 아무리 제가 새엄마라고 해도 그렇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저 시한부 암 환자인데 아픈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들, 그게 사실이냐? 네 새엄마는 네 걱정에 이야기한 것뿐인데 정말로 네가 먼저 네 새엄마 뺨을 때린 거냐고? 아니요. 저 여자가 먼저 가만히 있는 희연이 보고 고아라고 급도 안 된다고 보자마자 뺨을 때렸다고요. 자, 이거 보세요. 희연이가 저 여자한테 맞아서 시뻘겋게 부어오른 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비 시부는 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는 제 뺨이 아닌 제 목을 보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황하며 저에게 물었죠. 사실 제 목에는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요. 꼭 얼룩처럼 500원짜리 동전만한 세모난 모양의 푸른 반점이 있었으니까요. 목에 난 그 점은 뭐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예비 시부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 재빨리 쓰러지려는 예비 시부를 붙잡았죠. 그러자 예비 시부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네 그 목에 난 점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니? 네 이름이 어떻게 돼? 예?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홍희연인데요. 그리고 목에 난 점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홍희연이라고? 그러면 혹시 네 할아버지 성함이 홍길자 용자 되시지 않니? 그리고 네 아버지 이름은 홍재영이고. 네, 맞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떻게 그 사실을, 도대체 누구신데 그 사실을 아시는 거죠? 갑자기 저희 할아버지와 아빠 이름을 부르는 예비 시부의 모습에 전 너무 놀라 이번엔 제가 넘어지려고 했고, 그러자 그런 저를 예비 시부가 일으켜주며 제 목에 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갑자기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흘리시며 펑펑 울었어요. 희연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민석이 삼촌이야. 그런데 희연이 네가 고아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희연이 너한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뭐라고요? 민석이 삼촌이요? 그 미국에 살던 민석이 삼촌 맞아요?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할아버지 댁에서 저를 만날 때면 저 예쁘다고 어른들 몰래 용돈도 주시고 저 준다고 미국에서 과자랑 선물이랑 바리바리 사들고 왔던 그 삼촌이 맞느냐고요? 그래, 희연아. 민석이 삼촌.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이 말했던 예비 시부가 큰 은혜를 입었다던 공장 사장님이라고 말하던 분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였던 거였죠. 그리고 예비 시부가 공장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연락하고 지냈다던 아들이 바로 저희 아빠였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 예비 시부와 저는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 저희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연락이 끊긴 후 저에게 벌어졌던 일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공장을 사실 저희 아빠는 물론 큰아빠와 고모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14살 때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큰아빠랑 고모가 저희 아빠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빠와 고모는 두 사람이 편을 먹고 저희 아빠와 법정 싸움이 일어났고 할아버지가 물려준 공장 사정도 어려워지면서 아빠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저희가 살던 집도 팔고 가진 재산을 전부 쏟아부어 애를 쓰셨죠. 큰아빠랑 고모가 쓴 회사 돈을 어떻게든 혼자 메꿔보려 했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 분이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요. 그 후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 사이 큰엄마와 고모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도 공장을 살려보겠다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끌어 모아 쓰신 바람에 저에게 물려준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아빠와 예비 시부의 연락도 그때 갑자기 끊어지게 된 것 같았어요. 큰아빠와 고모도 혹시 자신들의 잘못을 들키게 될까봐 예비 시부가 할아버지 산소에 오는 걸 막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희연이 네 아빠를 만나려고 집에 찾아갔더니 집주인도 바뀌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네 할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살려보려고 네 아빠가 애쓰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어. 희연이 너 혼자 정말로 고생이 많았겠구나. 네 큰아빠랑 고모 때문에 네 아빠가 그런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네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처음엔 억울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 망하는 거 보고 벌을 받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 잘 살아왔고요. 그런데 은혁 씨 아버님이 민석의 삼촌일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런 우연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
내가 진작 그 사실을 알았으면 희연이 널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키웠을 텐데 많이 아쉽구나. 이렇게 혼자 잘 자라주고 정말 고맙다. 저도 이렇게 다시 민석이 삼촌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하지만 저와 예비 시부의 사이가 밝혀지며 아주 곤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뺨까지 때리며 제가 고아라고 무시하고 급 이야기까지 꺼냈던 예비 시모 말이에요. 예비 시모는 지금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는지 횡설수설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저게, 아니, 그러니까, 새아가가 우리 교수님 은인분의 손녀였다니. 아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뺨까지 때렸는데, 그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곤 갑자기 예비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며 살갑게 굴려고 했습니다. 저기, 아가, 좀 전에는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어. 너도 내 마음 이해가 가지? 솔직히 이렇게 대단한 교수 집안에 밀가루 반죽이라는 고아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말이 되지 않지 않니? 아, 그러세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우리 민석이 삼촌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 집 가사 도우미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은혁 씨랑 빨리 헤어지라면서 돈 많은 집 며느리 데려와서 두둑히 한몫 챙길 거라고 하셨죠? 은혁 씨 행복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제 말에 자식이면 부모를 위해 그 정도 희생은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요? 아빠, 저 여자 정말로 이대로 둘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를 돈으로 팔아버리려 하면서 설치는 저런 여자를 정말 엄마 대신 새엄마로 계속 둘 거냐고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지. 당신이란 여자 내 앞에서 한없이 순진하고 착한 척하더니 나 없는 데서 교수 마누라라고 우리 희연이한테까지 갑질하고 있었어. 배운 게 없어도 마음씨 하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죽는 날 받아놓은 암환자라는 말에 불쌍한 마음에 받아줬던 건데 당신이야말로 본인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이런 망나니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던 거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을 돈 많은 집에 장가를 보낸다 만다 하느냐고? 교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교수 안에 됐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잠시 오버를 한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희연이랑도 잘 지내볼게요. 아니, 전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말이야. 당신이 정말 말기 암 환자라는 거 사실이긴 해. 처음에는 아프다는 말에 우리 떠난 집사람 생각나서 내가 속아 넘어갔지만 요새 보면 아무리 봐도 암 환자같이 안 보여서 말이야. 아들, 내가 알아보라는 건 어떻게 됐냐? 안 그래도 탐정사무소에서 저 아줌마에 대해 조사한 거 연락 주기로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때마침 예비 남편이 의뢰한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바로 예비 시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예비 시무의 진짜 정체를 알자마자 아주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탐정님 하신 이야기가 전부 진짜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믿는 덕에 발등 찍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아들, 탐정사무소에서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그러는 거냐? 아빠, 지금 탐정님이 그러는데 저 여자 말기 암 환자도 아니고 돈 많고 순진한 사람들 속에서 이용해 먹는 사기꾼이라고 해요. 벌써 전과가 7범이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 먹던 약도 제가 약국에 가서 알아보니 그냥 일반 소화제랑 항생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줬던 병원 진단서랑 병원비 영수증, 병원 관련 서류들도 탐정님 말로는 전부 위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 전과 7범?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사람들 등쳐먹는 전문 사기꾼이었어? 이봐, 당신 나한테도 등쳐먹으려고 접근했던 거지?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도 진짜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냥 저도 말년에 교수 부인 돼서 사기꾼 말고 교수 부인으로 팔자 좀 피면서 새로 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용서해달라고요. 아니, 절대 그렇게는 못해. 나이든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해서 등쳐먹는 사기꾼이 있다고 하더니 뉴스나 기사로만 봤지 내가 사기를 당할 줄은 정말 몰랐네. 감히 암으로 집사람 잃은 내 아픔을 이용해서 사기친 것도 모자라 내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장님 손녀를 괴롭히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하러 너 같은 걸 용서하냐고? 너야말로 네 급이나 제대로 알고 살아. 그동안 남 등이나 쳐먹으면서 악하게 살았으면 스스로 인생이나 반성하며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지. 끝까지 사람 속이 생각이나 하고 너는 내 아내도 모두 아니야. 결혼 사기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공밥 먹을 준비나 해두라고 이 못된 사기꾼 같으니라고. 예비 시모는 결국 결혼 사기로 또다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과자인 과거도 속인 채 문서까지 위조해 말개암이라는 거짓말로 저희 예비 시부와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병원비를 뜯어내고 동정심을 이용해 명품 가방에 신발에 값비싼 옷이며 얻어낸 게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예비 시부가 혼인 취소 소송을 해 혼인이 취소된 것은 당연하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사준 옷이며 가방이며 병원비로 줬던 돈까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대부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행동이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예비 시부의 응원 속에 예비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예비 시부가 집이며 저희 혼수며 도와주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는 감사한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거절했어요. 이미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저희 스스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읽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비 시부 혼자 너무 적적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한 후 예비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예비 시부에게 허락을 받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비 시부 집에 들어가 사는 대신 집세로 용돈도 매달 챙겨드리기로 했고요. 부모님을 어린 시절 떠나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았지만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예비 시부를 다시 만나 저는 또다시 행복을 찾으며 사랑하는 예비 남편과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큰 행운이자 행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